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리포터 번호가 주어져 있고 과제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모여져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ISDN 대응 압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는 이제 5장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5장에서 보면 뭐 H.26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미국에서 MPEG이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그 세계 표준으로 하기 바로 전에 먼저 미국에서 MPEG-1에 해당되는 거지만 아무튼 H.261이라는 것을 ITU, 즉 그 H.261을 어디다 쓰느냐? 영상 전화, 영상 회의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텔레컨퍼런싱, 또 텔레 비디오 폰이라든가 뭐 아니면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환을 하느냐. 그때는 아주 첨단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어진 기술력으로 이걸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 H.261 표준화된 거를 지금의 기술력으로 보면은 막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SD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ntegrated Service Data Network.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띄워올라 그러면 그 일일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뭐 한 30분 기다렸다가 그 찍어주면 돈 지불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 이 오프라인 방법밖에 없었을 무렵에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인터넷 아니면 데이터 통신상에서 이걸 가능하느냐. 물론 그때는 인터넷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1980년 초반에 표준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ISDN이라는 게 이제까지 목소리만 통화하던 그런 것을 저 멀리서 얼굴을 보고 동영상으로 통화하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이제 첨단 어떤 전자공학을 이루었으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컨퍼런스, 커뮤니티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ITU예요. ITU. 즉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다. ITU. 자, 지금도 있어요. 이제 그 ITU하고 ISO 유럽에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이 병합을 해서 뭐 지금 우리가 MPEG 폰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 고려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때 당시에 데이터 네트워크, 일반 전화 라인, 아날로그 전화 라인을 이용하는 거라서 64kbps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광화문 사거리 이렇게 가면은 그게 교보 빌딩 있죠. 교보 빌딩하고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아무튼 광화문 전화국이었어요. 그 전화국의 2층에 가면은 국제화상 전화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빌려주고 몇만 원 받고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해외에 상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역 상사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시차를 막 맞춰가지고 여기서는 밤에 늦게 하고 거기는 아침 새벽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국제 회의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때 그 소원은 뭐였느냐면 일반 국제 전화인데 어널로그 전화 라인을 우리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그래서 B라고 그래요. 그게 보통 64kbps였는데 두 개의 전화 라인과 또 한 가닥을 더하는 데이터 라인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요금도 받고 스위치도 켜주고 뭐 이런 접속도 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해져 가지고 데이터 라인 해서 2B 플러스 D라는 이런 라인, 즉 세 가닥의 일반 어널로그 전화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복합 정보통신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 이것을 ISD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것을 결국은 구현을 하는 원리가 결국은 H.261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ISDN이다 그러면은 뭐 말이 아주 새로울 것 같은데 1980년대는 신학문이었어요. 일반 어널로그 전화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신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영상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목소리도 보내고 그래픽도 보내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ISDN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지 영상을 겨우 이렇게 뭐 1분에 A4 용지 한 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압축하고 어떻게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전화라인 세 가닥을 통해서 이렇게 제어를 받으면서 보내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5장에서 내용이에요. 이거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튼 이 MPEG이라고 해서 무빙 픽처, 무빙 픽처가 동영상이죠. 이 동영상이 90년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표준화가 이제 됐으니까 그 무렵이 90년 중반이죠. 그 무렵이 될 때까지 기술력은 기존의 어널로그 유선 전화망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디지털 통신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화상 회의를 좀 한번 해보자. 굳이 비행기를 타고 뭐 거기 외국에 가서 시차 적응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려움 겪지 말고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H.261은 H로 시작하면 영상 표준화인데 이거는 ITU 즉 북미 표준 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돼 가지고 MPEG-1, MPEG-2, MPEG-3 뭐 이렇게 됐는데 유럽하고 결합된 MPEG-3는 그냥 MPEG-2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없지만 H.263이라고 하는 MPEG-3에 해당되는 거는 ITU-T가 또 별도로 표준안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쓰면은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야 돼. 특허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H.261이 어떻게 표준화가 됐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북미를 위주로 한 것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업에 넘어가기 전에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이게 숨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푸는 방법. 역시 호흡으로 하는데요. 이렇게요. 들이킬 때 천천히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켜요. 그리고 참아요. 한 1, 2초간 참았다가 다시 천천히 내뱉어봐요. 숨을 쉴 때.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키고 한 1, 2초간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고 그러면은 마스크를 쓴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 이제 전자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이 스마트워치에도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맥박을 측정을 하는데 이 맥박을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를 막 측정하기도 해요. 그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해보면 맥박의 분포가 있잖아요. 시간당 이제 1분에 뭐 보통 한 60번에서 80번 정도 보통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맥박의 어떤 분포도를 딱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막 심장박동이 이상한 분포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분포도를 정상적인 분포도로 바꿔버리려고 그러면은 바로 심호흡을 갖고 하면 돼요. 자, 참고 이런 거를 하면은 숨도 천천히 쉬지만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를 느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요 최근에 논문 발표도 했어요. 우한 폐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요거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바로 심호흡 발성법에 의해서 한다. 왜냐면 우리 연구팀들이 소리공학을 하니까 소리 발성이 심호흡이잖아요. 일종의. 이 심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 없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려워지면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잖아요. 자, 다시 이제 수업 본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H.261이다 그러면은 화면을 이제 디지털 이렇게 화면 있잖아요. 이 영상 화면을 분리를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로 640, 세로 525 뭐 이 정도였어요. 640 또는 720 뭐 720 그다음에 이 세로로 라인의 수 픽셀 수가 525. 이게 이 북미 표준 어널로그 텔레비전 규격이에요. 가로 720 픽셀 수가 흑백일 때는 Y만 나오겠죠. Y의 픽셀 값이 가로 720, 세로 525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이드가 동그랗기 때문에 요거를 각을 지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컴퓨터 화면처럼 하면은 가로 640, 세로
이제 그 480, 640 바이 480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NTSC 규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고 그걸 컴퓨터 화면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플사에서 칼라 텔레비전에다가 모니터를 칼라 텔레비전으로 쓰고 거기다가 이제 8비트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거 하는 거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규격에 맞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가로 640, 세로 480으로 하는 게 하나의 컴퓨터의 하나의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그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VGA 표준이라 그래요. 화면의 VGA 사이즈 표현. 가로 640, 세로 480이에요. 자, 이제 그런 구조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화면의 사이즈를 압축을 하려 그러면 어떤 문제에 걸리나요? 이렇게 압축을 하려 그러면 너무 이 화면이 커가지고 픽셀 수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처리 곤란하게 된단 말이죠. 자, 저쪽에서 선거 처리되니까 이게 자꾸 마이크가 들어오는데 그걸 좀 무시해 주길 바래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그 화면의 사이즈를 이렇게 가로 640, 세로 480 픽셀로 하면은 라인의 수가 이제 스캔 라인의 수가 480이라는 뜻이에요. 요 한 라인이 픽셀 수가 640이 되는데 이걸 하면은 픽셀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요거를 4분의 1로 줄이는 거를 여기서는 표준화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준화 단위가 CIF라고 여기 써놨죠. 여기 CIF. 즉 예를 들어서 Common Intermediate 포맷이라고 이렇게 Common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화면의 사이즈. 그러니까 8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이 픽셀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 화면을 NTSC로 되는 어널로그 텔레비전 화면을 4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이 이 CIF, Common Intermediate 포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픽셀 수가 이제 가로 352, 한 2배 정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704가 되죠. 가로 352, 세로, 여기 얼마로 주어져 있나요? 세로 288. 그러니까 가로 352, 세로 288. 그러면은 요거를 16개의 픽셀로 이렇게 한 매크로 블록이라고 하는데 16개의 매크로 블록으로 나누면 이 가로 22개, 세로 18개가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모든 화면을 이렇게 매크로 블록, 즉 블록을 4개를 붙이면 매크로 블록 하나가 돼요. 하나의 블록은 가로 8개, 세로 8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4개를 딱 붙이면 하나의 매크로 블록이라고 그래요. 매크로 블록, MB라고 그래요. 이명박이가 아니고 MB, 매크로 블록. 메가바이트가 아니고 매크로 블록이라고 그래요. 자, 매크로 블록이 22개 연결하면은 가로 352, 세로 288개, 즉 18개를 붙이는 경우예요. 자, 이러한 화면을 압축하는 하나의 기본으로 섰는데 사실은 컴퓨터 화면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4분의 1 사이즈. 이거를 우리는 CIF 표준 규격이다. 이제 이렇게 해요. MPEG에서는 SIF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CIF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CIF를 하나의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 16개, 세로 16개의 라인, 요거를 매크로 블록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매크로 블록을 4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해야 픽셀 수를 64분의 1로 이렇게 처리하는 시간을 6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화면을 NTSC, 어널로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널로그 칼라 텔레비전 화면을 이거를 4등분을 해가지고 CIF 포맷, CIF 규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Common Intermediate 포맷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 352, 세로 288. 그 매크로 블록으로 이야기하면 가로 22개, 세로 18개 이렇게 되는 사이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 2분의 1, 세로 2분의 1로 나누면은 이제 4분의 1, 쿼드루트 구조가 돼가지고 4분의 1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CIF는 가로 352, 세로 288이라 그러면
QCIF는 가로가 2분의 1, 세로가 2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CIF에 QCIF가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폰, 휴대폰 조그만 데는 이렇게 QCIF 화면으로 옛날에 보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화면 규격으로 이것을 이제 실현을 하게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덱이라고 그래요. 코드는 뭐예요? 우리 코딩과 디코딩을 붙이면 그걸 코덱이라고 그래요. IT 융합 전공에서 중요 5가지 5대 핵심 기술이 4번째가 바로 코딩, 디코딩 기술이잖아요. 정보를 가공하고 압축하고 그다음에 복원하고 다시 재처리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코딩, 디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이 분야에 종사를 하면 코딩, 디코딩 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딩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잘해도 혼자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도큐멘트가 있어야 돼요. 뭘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블록이라든가 그림 또는 헤로도 같은 거를 나타내 가지고 설명을 해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가 되면 항상 블루북이다 그래가지고 도큐멘트가 딱 쌓이는데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노하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도 그거를 설계하고 나온 사람이 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재산은 이렇게 도큐멘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 쓰고 숙제하고 하는 거를 게을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복습을 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배울 거예요. H.261 지금 하는 거죠. H.261의 이 동영상을 이 표준화 압축을 할 때 4단계로 이렇게 나눠 갖고 해요. JPEG도 4단계로 나눴죠. 레이어 구조에서는 그거하고 똑같이 4단계로 나눠 가지고 하는 그 단계별 원리 설명을 하고 실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설명을 A4용지 2쪽짜리로 작성을 해서 PDF로 파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올려주면 되죠. 계속해서 복습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서 하지 말고 이거 공부하면서 주제가 이건데 오늘의 주제는 H.261의 압축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러한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CIF 전체 화면에 4분의 1 정도에 되는 가로 352픽셀 라인의 수, 스캔 라인의 수는 288 뭐 이렇게 라인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거에 또 4분의 1 해가지고 QCIF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화면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먼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도 하고 다음에 퀀타이제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간 코딩도 하고 그 동영상 압축법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프레임간 인터프레임하고 인트라프레임 한 화면에서 하는 것은 인트라 픽처 코딩이고 화면 프레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터프레임간 코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코딩되어 있는 거를 이제 부호화해 가지고 분포도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를 최소라는 RGBit처럼 압축을 해요. 자, 이게 우리는 Variable Length Code, Entropy Code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의 스피드에 맞게 데이터를 좀 줄일 거 빼버리고 해가지고 큐바파라고 그래서 대기를 시켰다가 삐리릭 하고 데이터를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오면 이제 보내서 저 미국에서 뭐 오든지 아무튼 가든지 하면 이제 여기 도착을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도착하는 거라 그래요. 그쪽에서도 보내올 거니까 보내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부호화율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줄을 세웠던 것을 이제 바이트 단위나 이제 데이터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베리어블 랭스 코드를 풀어내 가지고 픽스 코드로 정해진 코드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인트라프레임 픽처를 예를 들어 디코딩을 하고 또 그게 또 프레임 간에 움직임 벡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풀어내고 해가지고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된다. 이제 이런 원리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네트워크가 뭐냐 이걸 신경을 쓰면 안 돼. 이거는 어널로그 전화망 정도니까 2B 플러스 D 3 곱하기 64kbps 한 200kbps 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 되는 아주 저전송률로 이제 보내줘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지금 동영상 영상이 아니고 전화가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한 5초나 10초에 한 번씩
화면이 한 장 한 장 날라오는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통신을 하는 거죠. 얼굴 보니까 건강하네 뭐 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봐요. CIF 규격은 뭐라고 그랬죠? common, 통상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intermediate, 통상적으로 쓰이는 중간 사이즈다. 이제 intermediate 포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로 352, 세로 뭐가 돼요? 288. 가로 세로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블랙 앤 화이트는 352 픽셀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다음에 CRCB라고 그래가지고 컬러는 2 픽셀마다 하나 정도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이제 프레임당 라인, 스캔 라인 수는 세로의 개수가 되죠. 스캔 라인 수는 이제 288. 컬러는 CR과 CB를 각각 둘로 나눠가지고 288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RCB를 붙여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당 반반씩 두 개의 픽셀당 CR 하나, CB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코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의 4분의 1로 줄여들면은 요거의 2분의 1 또 요거의 2분의 1 이렇게 줄여들겠죠. 그런 사이즈로 만들면 QCIF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의 압축 원리를 한번 봐요.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나타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동영상 압축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제 이거를 우리는 ADPCM에 의한 동영상 압축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 하나가 탁 들어오면 첫 번째 화면이면 바로 들어가고 프레임간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의 화면하고의 차이를 내 가지고, 왜 화면이 여러 장이 있으면 첫 번째 화면이 중요하죠. 인트라 픽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차분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을 코딩해서 보내면은 우리는 ADPCM이라고 그래요. ADPCM. DPCM인데 디퍼런셜 차분이 되는데 왜 A를 붙였느냐? 프레임마다 프레임별로 그때그때마다 이 예측 적응 이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루프 필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무튼 예측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 예측 기법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과거의 어떤 픽셀 값들, 이렇게 프레임이 쭉 있으면 과거의 픽셀 값들의 열거에 의해서 현재의 픽셀을 예측을 해요. 그 예측된 게 잘 되면 차분히 그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간 할 때고, 첫 화면은 어떻게 돼요? 1번 스위치로 해가지고 첫 화면은 인트라 프레임 코딩이 인트라 픽처니까 첫 화면 그게 들어오면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값 나오면 코딩, 엔코딩이라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어떤 부호 값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바꿔가지고 전송을 해요. 그 전에 여기서 뭘 하느냐면은 이제 이거를 퀀타이제이션 하면 인버스 퀀타이저 붙이고, 또 여기서는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면 요 값이나 요 값이나 똑같아지겠죠. 요 값이나 똑같아지면 결국 요 값에다가 요거를 예측한 결과를 딱 하면 차분 값이고, 요거는 차분 값이에요. 차분 값이고, 요 예측한 값을 더하면은 지금 현재의 영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프레임에서 쓰기 위해서 저장을 시켜놔요. 픽셀이 프레임별로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픽셀이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다음 프레임을 저장을 시켜놨다가 예측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예측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방금 전에 화면과 거의 50% 이상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예측이 50%는 되는 거잖아요. 전체 이렇게 픽셀로 픽처 엘리멘트들의 밝기, 어둡기 이런 걸 했을 때 프레임이 1초에 30개 나오는데 바로 전에 거 있죠. 그 전에 있는 것들은 현재 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도를 되게 높게 할 수가 있다. 어떤 거는 90 몇 %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인트라 픽처 화면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쌓이면 그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과 이제 차분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한 화면이니까 예측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고, 1번 스위치고, 그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차분을 할 수 있죠. 예측된 값으로 현재 값을 예측해 가지고 그 차분을 해서 최소의 값만 해서 전송하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근데 예측만 하면은 너무나
픽셀 수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하는데 지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프 필터라는 아주 심플한 방법을 써가지고 처리하는 픽셀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이걸 모델링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아무튼 그런 구조로 해서 전송을 해요. 그럼 이게 오면 어떻게 돼요? 요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 요 과정을 여기서부터 전송도 하지만 역으로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원래 값을 저장을 하면은 결국은 화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인버스 콘타이저,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그럼 차분값이 되죠. 요 차분값에다가 앞에서 저장시켜 놓은 예측된 이 값들하고 해서 현재의 값, 예측된 값을 만들어내면 그 두 개 합하면 지금 현재의 값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합했을 때 현재의 값이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도 다음에 예측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저장하지만은 이 지금 현재의 값을 만들었으면 여기다 저장도 하면서 계속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댑티브 디퍼런셜 PCM이라고 그래요. PCM은 그냥 단순하게 웨이브폼, 파형, 픽셀의 구조를 그대로 이제 넘겨주는데 요 자체가 디퍼런셜이 되죠. 이게 원래 거에 예측된 값을 빼는 차분이니까. 근데 그때그때마다 예측을 달리하죠. 프레임이 계속 쌓이니까 그때그때마다 막 달라지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예측된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댑티브라고 그래요. 적응을 해나간다. 그래서 적응 모델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프레임 간 움직임 보상이다. 이거 원리는 그냥 차분만 하면 돼요. 이거 한 기본 프레임, 인터라 픽처가 있고, 이거 인터 프레임이면 다음 프레임이에요. 차이 나는 건 이 두 개를 빼보면 되죠. 빼봤을 때 차이의 값이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요게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갔구나. 요거에서 차이가 나고 여기서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가 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임 벡터를 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가급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먼저 왔고 이게 나중에 현재 지금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왔던 거를 근간으로 이걸 빼보면 되는 거죠. 픽셀끼리 이렇게 빼가지고 차이가 나는 블록이 이만큼 있다면 움직임이 지금 얼마나 30분의 1초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차이가 큰 값 위주로 나타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간 인터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방금 전에 프레임, 지금 현재 픽처 프레임, 요 차분 값을 가지고 프레임 간 차분을 예를 들어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루프 필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즘은 안 쓰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는 예측이 잘 안 되니까, 예측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샘플 수, 즉 픽셀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픽처 엘리멘트 수를.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아주 엉성한 방법이지만 그래요. 픽처 엘리멘트가 쭉 있는데 이 중간값은 위아래 좌우에 있는 거, 위아래 좌우에 있는 요 픽셀 값의 웨이팅을 2배로 해가지고 더하기를 해요. 알겠죠? 또 크로스로 있는 픽처 엘리멘트는 배율을 1로 곱해가지고 값을 더하기를 해요. 그래서 총 나누기를 하면 그 나누는 값 있잖아요. 이게 16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 값은 별도로 보내주지 않아도 이 테두리에 의해 가지고 모델링이 됐다. 왜? 모든 화상들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이점은 주변의 테두리에 있는 것과 그런 논리 가지고 이 루프 한 바퀴 돌렸을 때 그 중간값은 안 보내고 결국은 이 값에 의해서 합성을 해낸다. 이거는 모서리에 있다 그러면 위아래 거에 의해서, 또 아래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위아래 아랫부분 좌우에 있는 거에 의해서 모델링을 하고, 이 모서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서리는 위아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즉 솎아내는 거죠. 굳이 이런 픽처 엘리멘트를 처리를 하지 않고 몇 군데서는 보내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구조로 할 수. 자, 우리가 또 데이터 수를 줄이는 방법은 그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레벨을 쫙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아주 평균치의 밝기에서 화면이 유지가 되더라 이거죠. 아주 밝은 거, 아주 어두운 게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레벨에서 돼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다 그러면 Y 값을 보니까 이게 이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비디오 시그널이 나오면은 즉 중간 영역에 놓이는 거 있죠.
어중간한 평균 레벨에 놓이는 것이 많이 하나의 코드 값으로 놓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데드 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삐죽삐죽 변동하는 것을 다 나타내면은 일일이 값이 변동이 돼야 돼요. 근데 평균 레벨에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차이를 동일한 값으로 놓겠다 이거예요. 어떤 픽처 엘리멘트를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한 레벨끼리 변동이 되는데 약간 밝고 약간 어두워도 전부 밝은 걸로 그 레벨로 일정하게 두겠다는 거예요. 입력으로 이만큼 기준 레벨에서 변동이 있어도 출력으로서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요 값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게 이 데드 존에 의한 평균 값이니까 블랙 앤 화이트 평균 값은 DC 값이에요. DC 레벨에서의 결국은 비슷비슷한 레벨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비슷한 레벨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variable length 코드 아니면 뭐였죠?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걸 하면은 이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동일한 레벨로 바뀌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레벨에서는 동일하잖아요. 입력 신호가 여기고 출력 신호가 이거라 그러면 이렇게 변동해도 출력은 변환이 돼도 동일하게 나오죠? 평균 레벨로 다 같이 나오잖아요. 자, 요렇게 블랙 앤 화이트를 하면은 약간 밝고 어두워도 전부 밝기가 균일한 걸로 해요. 그러면 이거를 엔코딩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DC 값이 많아지잖아요. 이 평균 DC 값이. 그럼 DC 값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빈도를 할 때 즉 0레벨에서 평균 레벨에서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코딩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레벨을 우리가 이제 이 데드 존이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비슷비슷한 레벨을 전부 다 0으로 다 이렇게 고려를 한다든가 해서 이 레벨을 변동이 중간 평균 레벨에서 밝기가 이렇게 변동이 되고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동일한 값으로 한다는 이 코드 변환 테이블이에요. 이게 퀀타이제이션 복커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디코딩 하는 경우죠. 그래서 가로, 세로 이 비율로 우리가 응답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의 숙제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그러니까 H.261을 우리가 이제 압축 할 때는 4레이어로 이렇게 압축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픽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GOB 레이어가 있어요. GOP가 아니고 GOB예요. 그룹 오브 블록이에요. 그 다음에 매크로 블록이 있고, 블록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IF 이게 규격이 딱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화면으로 해서 이걸 픽처라고 그래요. 자, 이런 픽처를 이거를 12개의 GOB, 그룹 오브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12개의 블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GOB라고 하는데 12개의 GOB 블록으로 나타내요. 블록이 이제 총 12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룹 오브 블록이니까 GOB가 12개로 주어져요. 자, 이렇게 12개로 주어지면 요 이제 12개 속에는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12개는 이렇게 돼요. GOB 한 픽처 레이어가 있으면 여기 12개로 구분을 해요. 즉 가로 반분하고 세로 6개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하나의 GOB가 이런 구조가 돼요. 1번에서부터 매크로 블록이 11번까지. 그래가지고 3개의 매크로 블록이 이렇게 돼가지고 총 33개의 매크로 블록 스캔이 되고, 가로 매크로 블록이 11개, 세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33개의 이 GOB라고 그래요. 매크로 블록을 33개 모아놓은 걸 그룹 오브 블록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딱 따보면은 하나의 매크로 블록은 4개의 블록으로 나눠지죠. 이걸 이제 매크로 블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블록을 개별적으로 보면은 뭐 64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64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코딩한다. 그러니까 4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든 압축 방법이 단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픽처 레이어, GOB 레이어, 그 다음에 매크로 블록 레이어, 블록 레이어.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 있잖아요. 이 앞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헤드 필드라고 그러고, 맨 첫 번째는 스타트 코드예요. 픽처 레이어의 스타트 코드다. 픽처 스타트 코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뭐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헤드 데이터가 있고, 헤드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지는 GOB들이 있어요. 그러면 GOB 안쪽을 열어보면 역시 GOB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룹
그룹 오브 그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GB 스타트 코드, 스타트 시작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매크로 블록이 뺑뺑 도는 매크로 블록들이 있어요. 이 매크로 블록이 33개씩 있죠. 여기에는 GOB층에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또 매크로 블록 이걸 열어보면 4개 한 블록이 매크로 블록이 있고 몇 번째 매크로 블록인지 헤드에 쌓고, 그러면 4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개의 블록을 또 읽어내면 그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 64개인데 그 중에서 취하는 몇 개만 취해요. 이거를 블록 안에는 64개 중에서 몇 개만 취하는 이 값들, 이걸 코에피션트라고 그러는데 이 값들하고 끝부분에는 엔드 오브 블록이다 뭐 이걸 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있고 또 들어가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 하위 레이어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이 설명을 한 번씩 읽어보고 그 숙제를 할 때 참고하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